만약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층이 있다면, 그리고 밤마다 그곳에서 누군가 당신을 부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90년 서울 한 아파트 8층에서 시작된 피해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8층에 지워지지 않는 약속대는 1990년 제가 살던 서울 중랑구의 낡고 허름한 주공 아파트에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 섬뜩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되어 복도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시멘트 속살을 드러냈고, 밤이 되면 복도등마저 희미하게 깜빡거려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죠. 그 규칙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가 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8층에 올라가지 말 것. 그리고 둘째, 밤에는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작은 화장실 창문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 것. 이 소름 끼치는 괴담의 시작은 바로 8층에서 함께 비극적인 선택을 한 두 명의 여인, 서연과 지은 씨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애들 교육이 안 좋다는 핑계로 노골적으로 멸시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대놓고 코를 막거나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날은 문 앞에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기도 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그들의 등 뒤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웃들의 잔인한 박해와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가장 어둡고 비가 내리던 어느 밤 8층 자신의 집에서 함께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무려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끔찍한 악취를 견디다 못한 이웃의 신고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먼지 쌓인 밥상 위에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다는 절절한 내용이 구겨진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유서의 맨 마지막, 사람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마지막 한 문장이었습니다. 다른 글씨와는 달리 그 문장만큼은 마치 방금 쓴 것처럼 선명하고 시뻘건 혈서로 쓰여 있었거든요. 나는 당신들과 꼭 함께 살 거야.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아파트는 저주받은 공간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른 키보다도 높은 2m가 훌쩍 넘는 화장실 창문으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얼굴 없는 여자의 혼령을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혼령을 목격한 옆 동이 어린아이는 며칠 밤낮으로 열에 시달리다 깨어나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엄마, 나 밧줄 좀 사줘. 나 저기 예쁜 누나들이랑 같이 살 거야." 같은 섬뜩한 말을 반복해 부모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기 전 2달 동안 운동 삼아 계단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은 8층 계단참에서 목을 메고 허공에 매달린 여자의 형상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밤에 혼자 탄 엘리베이터가 아무도 누르지 않은 8층 버튼에 저절로 불이 들어오며 멈춰서고, 스르륵 열린 문 너머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등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밤같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달 뒤 부패한 시신이 발견되자 주민들은 그간의 기이한 현상들이 모두 그들의 원혼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고, 몇몇 가구는 집을 헐값에 내놓고 서둘러 이사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그 아파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 때문에 밤에 창문 밖을 쉽게 쳐다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현듯 그 여자의 환영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봐서요. 날이 어두워지면 절대 계단으로 다니지 않고 혹여나 엘리베이터가 8층을 지날 때쯤이면 어김없이 그때의 일이 떠올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여자가 피로 남겼다는 그 마지막 약속이 기억에 선명합니다. 함께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지독하고 슬픈 약속이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영안실 옆 검은 양복의 그림자. 제가 사는 곳은 춘천의 한 대학병원, 그 중에서도 영안실 바로 뒤편에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낡은 아파트입니다.
영안실과 가깝다는 섬뜩한 이유와 건물이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고 후줄근한 모습 때문인지 주변 시세에 비해 집값이 눈에 띄게 싼 편이죠. 5층짜리 낮은 건물이라 요즘의 번듯한 아파트와는 겉모습부터가 풍기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시간은 정확히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운 여름밤이었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한 친구와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을 걸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깊은 새벽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그날따라 길에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여러 갈래 길 중에는 영안실의 높은 담벼락과 낡은 상가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을 아끼려 무심코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등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 저를 차갑게 쳐다보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을 본 채 곁눈질로 슬쩍 담벼락 쪽을 훑어본 건데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연간실 담벼락 위 어떤 새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마치 동상처럼 우두커니 서서 저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키가 183cm로 결코 작은 편이 아닌데도 그 담장은 한참을 올려다봐야 할 만큼 높습니다. 2m는 훌쩍 넘을 겁니다. 게다가 담장 꼭대기가 평평한 게 아니라 도둑방지용 뾰족한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는데 사람이 서 있으려면 외줄타기라도 하듯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텐데 그 남자는 마치 평지에 서 있기라도 한 듯 한치의 미동도 없이 그저 꿋꿋하고 완벽한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방금 뭐였지? 헛것을 봤나? 하며 고개를 완전히 돌려 다시 쳐다보는 바로 그 찰나 그 형체는 마치 TV 전원이 꺼지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군요. 불과 0.5초도 안 되는 눈 깜빡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술기운에 헛것을 봤다고 헛것을 본 거라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시키며 저희 아파트 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사람이 접근하면 현관 센서 등이 알아서 켜지는데 마침 1층에 희미한 주황색 불이 켜져 있더군요. 어두우면 더 무서울 텐데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계단을 한 칸 밟아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서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층으로 꺾어지는 계단참 구석에 아까 그 양복 입은 남자로 보이는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만 든 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담벼락에서 저희 동까지는 빨리 걸어도 5분은 좋게 걸리는 거의 100m나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걸어오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곳에 먼저 와 있다는 건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본 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4층인 저희 집까지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계단 서너 개씩 밟고 10초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날은 그 계단이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땀으로 축축한 주머니를 허겁지겁 뒤져 열쇠를 찾는데 하필이면 제가 늘 버릇처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던 열쇠가 어디에 떨궜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당황하고 있던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저를 더 깊은 패닉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구둣발 소리는 밤중에 낡은 계단에 또각 하고 규칙적인 울림을 남겨야 하는데 이건 사람의 걸음걸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타다다닥 탁탁탁탁 하는 마치 기계가 부서지는 듯한 비정상적이고 광적인 속도로 아래층에서 제 쪽으로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겁에 질려 열쇠 찾을 생각은 이미 포기하고 이웃에게 민폐라는 생각도 잊은 채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어머니께서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문단속을 안 하신 겁니다. 저는 그대로 집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뛰어들어가 현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그 남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알 순 없었지만 죽음의 공간인 영안실 주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밤에 그 영안실 뒷길 쪽으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인을 기다리는 안방의 비밀. 2017년 길었던 해외 플랜트 건설 현장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 중공업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본가가 서울이었기에 저는 한동안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직원 숙소에서 생활해야 했죠. 숙소는 흔히 생각하는 삭막한 기숙사 건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몇몇 호실을 회사가 임대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해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꽤 넓은 큰 거실 하나에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 저를 포함해 총 3명의 직원이 함께 사용하게 되었죠. 여느 집들이 그렇듯이 그 집 역시 안방이 가장 크고 햇볕도 잘 들었으며 나머지 방 2개는 크기가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직급이 높거나 먼저 들어온 선임이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기 마련인데 제가 경력직이긴 했지만 그 회사에서는 신입이었고 기존에 계시던 2분은 저보다 한참 선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넓고 좋은 안방을 텅 비워두고 작은 방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웬 떡이냐 싶으면서도 의아한 마음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인데 짐 옮기고 정리하기 귀찮아서요 라며 어색하게 웃으며 답변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넓은 안방에 제 짐을 풀고 하루하루 새로운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는 거실 베란다와 바로 연결된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요. 입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문득 소름이 돋는 기분에 눈을 떴는데 창문 쪽으로 상체만 보이는 검고 흐릿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요. 바깥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배경으로 역광처럼 그 그림자가 보이는데 처음엔 제가 잠결에 베란다 빨랫줄에 널어놓은 제 검은색 점퍼를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보다 하고 애써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불과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 후에 숙소로 돌아와 씻고 잠이 들었는데 자기 전에 마신 맥주 한 캔 때문인지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창문에는 저번처럼 그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또 저게 저러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잠도 깰 겸 거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베란다의 천장 건조대를 바라봤는데 그곳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 쪽에 낚시 도구가 든 캐리어나 안 쓰는 잡동사니들만 좀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죠.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며 갸우뚱하며 마저 담배를 태우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가 쪽에 그 그림자가 여전히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서 볼 땐 몰랐는데 방으로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보니까 그 그림자는 상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완벽하게 갖춘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 제가 담배를 필 때만 해도 그 베란다 쪽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대체 뭐지? 저는 홀린 듯 혹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제 방 창문으로 다가가 그대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러 제 방에 들어온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겨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문을 열자마자 바로 코앞에서 마주한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고 목이 잘린 채 몸만 덩그러니 서 있는 누군가의 전신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지만 그때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그 끔찍한 감각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창문을 열고 코앞에서 그것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이게 분명히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음과 동시에 그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오래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처럼 눈앞이 하얗게 번지면서 아득해지던 것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은 예전에 원래 그 안방을 쓰던 한 유부남 직원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철 과장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주말 부부로 생활하던 어느 날 믿었던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주말이 되어도 더 이상 집에 가지 않고 매일같이 일, 숙소, 일, 숙소를 반복하며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7년 추석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고향으로 떠난 그 긴 황금 연휴 동안 그는 홀로 숙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 모두를 보낸 뒤 결국 감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웠던 건지 베란다에 있던 낡은 환풍기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연휴가 길었던 탓에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일주일이 훌쩍 지난 뒤였고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저는 회사와 상의하여 월세 일부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 그 숙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덤덤한 얼굴로 계속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귀신보다 더 무섭고 사람을 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당장 짊어져야 할 이 혹독한 현실의 무게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